제 손가락엔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1997년 그 지옥 같던 무산 땅에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습니다. 굶어 죽는 이웃을 두고 볼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죽자.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위부에 끌려가 소리 없이 사라진 제 동료들, 그 청춘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숨을 죽이던 조직 성도파. 성도파를 아시면 댓글에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남기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의 봄은 유난히도 더디게 왔습니다. 함경북도 무상군, 중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곳은 겨울이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산비탈의 사과나무들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고 온 마을은 연분홍빛 사과꽃 향기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아버지를 따라 무상광산으로 출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철수야, 챙겼니? 새벽 5시 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옥수수밥 도시락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30해를 광산에서 보내신 베테랑이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철광석 가루로 거뭇했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땅속 수백 미터 아래 캄캄한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힘들어도 참아라. 철수야, 이 철광석이 녹아 쇳물이 되고 그게 조국을 지키는 총칼이 된단다.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야. 아버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퇴근길 장마당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10살 여동생 순이가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고 14살 남동생 철민이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던 그 시절, 그것이 우리가 누린 마지막 평화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던 배급이 보름으로 다시 20일로 늦춰졌습니다. 배급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이라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해서 그렇다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아버지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선전을 그대로 믿으셨던 아버지는 당신의 밥을 덜어 동생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세상은 하얗게 얼어붙었지만 사람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마당의 옥수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어제 1,000원 하던 것이 오늘 5,000원이 되었고 내일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가루를 내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풀뿌리를 캤습니다. 그것에 톱밥을 섞어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식량난이라는 완곡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사의 공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이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진폐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갱도에서 마신 먼지가 폐를 갉아먹고 있었지만 병원에는 주사기 하나, 약 하나 없었습니다. 의사는 잘 먹어야 낫습니다라는 허망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철수야. 내 동생들, 순이랑 철민이만은 굶기지 마라. 2월 중순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7살 꼬마 진혁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배고파요, 엄마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잠들 듯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아이의 시신을 가마니에 싸서 뒷산으로 올라갈 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에서는 연일 고난의 행군을 외치며 승리가 머지않았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죽어가는 아이들과 피를 토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친구 명철이가 저를 불러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두만강변 강 건너 중국 도문시의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환했습니다. 철수야, 저기 보이니?
저기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아. 사람들은 밥을 마음껏 먹고 개들도 고깃국을 먹는데. 에이 설마. 저기는 자본주의잖아. 착취당하는 세상이라며. 착취당해도 좋으니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철수야, 나 어제 장마당에서 청진에서 온 형들을 만났어.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 명철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에 지친 눈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한 자의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명철이를 따라간 곳은 장마당 구석의 낡은 종이 보관 창고였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어둠 속에서 20여 명의 청년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이명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오늘부터 성도파로 불릴 것입니다. 거창한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 우리 이웃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당이 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구해오면 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성도파라는 이름은 중국의 조선족 신자들이 그들을 도와주며 붙여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 조선족, 교회나 독지가들로부터 쌀과 의약품을 지원받아 다시 북한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혹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지요. 그래도 하겠습니까? 명호 동무의 질문에 저는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던 아버지와 배를 움켜쥐고 잠든 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도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광산에서 일하는 척하고 밤에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중국에서 가져온 식량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사는 김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굶주림으로 먼저 보내고 눈물로 끼니를 때우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품 안에서 옥수수 한 봉지를 꺼내놓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너희가 천사구나. 하늘이 보낸 천사들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역전의 꼬제비 아이들도 돌봤습니다. 부모를 잃고 쓰레기통을 뒤지던 아이들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을 때마다 저는 순이와 철민이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형아, 내일도 올 거야? 묻던 그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이 되자 보위부의 감시가 바늘구멍처럼 좁혀왔습니다. 반영명 불순분자들을 색출한다는 구실로 가택수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성도파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안개처럼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다 마당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업고 뛰었지만 복도까지 가득 찬 환자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방치되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봐주세요. 의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이 없소. 항생제 한 알만 있었어도 폐렴으로 번지는 건 막았을 텐데. 아버지는 그날 밤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어머니랑 동생들 꼭 지켜라. 미안하다. 53살. 평생을 국가를 위해 곡괭이를 휘둘렀던 아버지는 약 한 알 구경 못하시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뒷산 사과나무 아래 흙무덤을 만들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사후, 보위부의 수사망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8월의 어느 새벽 명철이가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명호 동무가 잡혔어. 우리 명단이 넘어갔을지도 몰라. 빨리 피해야 해. 우리는 미리 약속해둔 폐광산의 깊은 갱도로 모였습니다. 원래 70명이 넘던 성도파 멤버 중 남은 사람은 40여 명뿐이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갱도,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죽음보다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동지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명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만약 잡힌다면 어떤 고문에도 굴하지 맙시다. 서로를 배신하지 말자고 맹세합시다.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혈서로 맹세합시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고. 명철이가 먼저 칼끝으로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하얀 천 조각 위에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돌아가며 손가락을 찔러 이름을 쓰고 다짐을 적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깊게 찔렀습니다. 나 김철수는 성도파의 일원으로서 맹세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민을 위해 싸울 것을. 1997년 8월 13일 검붉게 빛나는 혈서 앞에서 우리는 작게 그러나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인민을 살려내라. 그 외침은 차가운 갱도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명철이가 제 어깨를 잡고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이제 무산에는 더 머물 수 없어. 연좌제로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야. 유일한 길은 탈북뿐이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그것은 반역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살리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밤 저는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죽으나 강을 건너다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삽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내 아버지 무덤엔 내가 나중에 혼자 절하마. 순이와 철민이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야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홀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사과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서걱거렸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꼭 살아남아서 동생들 잘 키우겠습니다. 흙무덤을 어루만지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 고향 무상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8월 20일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셨고 저는 10살 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철민이는 제 옷자락을 꼭 쥔 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낮에는 숲속 무덤가나 우거진 풀숲에 숨어 있었고 밤에만 산길을 탔습니다. 순이는 배고픔과 무서움에 떨면서도 오빠에게 짐이 될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인내심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셋째 날 밤 마침내 두만강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안내인 박 씨가 숲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경비대 순찰조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순찰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강둑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월이라고는 하지만 산에서 내려온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저는 순이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어깨를 꽉 잡고 한 손으로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편 산등성이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탕, 탕. 총소리가 고요한 강물을 찢었습니다. 물보라가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뛰어. 뒤보지 말고 뛰어. 박 씨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철민이가 자빠지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철민이를 낚아채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휙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공포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진흙바닥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손이 닿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자마자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총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철민이가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 품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북쪽 하늘을 향해 엎드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살렸어요. 고마워요. 그것은 승전고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비명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의 한 친절한 할머니 댁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내주신 따뜻한 온돌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죽.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잡으러 혈안이 돼 있어요. 걸리면 바로 북송입니다. 북송이라는 말에 우리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나았습니다. 우리는 영길 근처의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육촌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농장 구석의 작은 창고 방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숨바꼭질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면 순이는 넋을 잃고 창틀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빠, 나도 밖에 나가서 꼭 구경하고 싶어. 조금만 참자, 순이야. 곧 좋은 데로 갈 거야. 밤이 되면 저와 철민이는 농장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비료를 나르고 밭을 일구며 받는 돈은 아주 적었지만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을 사고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김치를 담그고 두부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솜씨가 좋아 동네 조선족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야. 순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8년 봄, 사과꽃이 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집 근처 가게에 갔던 순이가 하필이면 순찰 중이던 공안과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중국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당황한 순이가 도망치기 시작했고 공안은 순이를 뒤쫓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집 앞에는 이미 공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야. 제가 달려가려 하자 육촌 아저씨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안 돼, 철수야. 지금 나가면 너랑 어머니, 철민이까지 다 잡혀가. 그러면 끝이야. 오빠 살려줘. 오빠. 멀어지는 차 안에서 울부짖는 순이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바라보며 땅을 쳤습니다. 제 동생이 11살밖에 안 된 그 어린 것이 끌려가는데 오빠라는 자는 숨어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 실성한 듯 울부짖으셨습니다. 내 딸 내놔라. 이 짐승들아. 내 딸 순이 내놔. 그날 이후 어머니의 머리는 하루아침에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브로커를 통해 전해진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순이가 북송되어 온성 보위부로 넘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에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았고 잠을 자도 가위에 눌렸습니다. 순이가 차디찬 감옥에서 굶고 매 맞고 있을 생각을 하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순이에 대한 죄책감은 우리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족 교회에서 만난 한국인 선교사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십시오. 몽골 국경을 넘어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머나먼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2000년 10월 우리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20시간을 달려 베이징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내몽골로 향하는 밤열차를 탔습니다.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몽골 경비대에게 걸리면 다행이지만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끝입니다. 가이드는 비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모래바람을 뚫고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력이 다해 자꾸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철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발은 물집이 터져 피가 났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한국 가서 너 꼭 찾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다짐이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가이드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철조망. 저걸 넘으면 몽골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몸을 구겨넣고 반대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1시간 뒤 몽골 경비대원들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배운 대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울란바토르로 이송되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높은 건물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 북한에서 원수의 상징이라 배웠던 그 깃발이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깃발로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요. 어머니는 태극기를 향해 큰절을 올리셨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고 한국 외교관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고통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무산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의 어둠 속을 헤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2200년 5월 우리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인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두만강 건너에서 보았던 도문의 불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했습니다.
철수야, 저게 다 불빛이니? 저기는 밥 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엄청난 풍요를 목격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저는 한동안 식품 코너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옥수수와 쌀, 고기들. 북한에서는 이것 한 봉지가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이곳에서는 너무 흔해 버려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힘인가?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는 세상.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처럼 상처 입고 찾아온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탈북민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갓 입국한 동포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선생님, 북에 두고 온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어느 어머니의 울음 섞인 호소에 저는 제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민이는 훌륭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산 사과만큼 맛있는 사과는 없다며 가끔 고향을 그리워하시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린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순이입니다. 순이가 북송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영리했던 아이가 어디선가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요. 철수야, 통일이 되면 우리 순이 찾으러 제일 먼저 가자. 어머니는 매일 아침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순이 자리가 비어있는을 닦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도파 동료들, 명철이, 명우동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는 처형당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수용소에서 잊혀갔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그들의 희생과 맞바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의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탈북민이 저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아픈 연대기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정치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굶기고 싶지 않아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차가운 두만강 물살에 쓰러져간 영혼들이 평안하기를, 북녘 땅에서 여전히 굶주림에 떠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그날 무산 사과밭 아래서 아버지를 기리며 순이와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앉아 고깃국을 먹을 수 있기를.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공기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북한에서 온 김철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참으로 자유롭습니다.